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프레임입니다. 저자는 최인철이고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1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프레임에 관한 프레임.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 프레임에 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다. 모두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한다.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 중 어느 곳을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대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동일한 풍경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찍어낸 사진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학에서도 기준 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역시 세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관점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하는 좌표를 뜻한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핑크대왕 퍼시. 서양 동화 중에 핑크대왕 퍼시라는 재미있는 작품이 있다. 퍼시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여 자신의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매일 먹는 음식도 핑크 일색이었다. 그러나 핑크대왕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성 밖에 핑크가 아닌 다른 색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핑크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로 바꾸게 하는 법을 제정했다. 왕의 일방적인 지시에 일부는 반발했지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옷과 그릇, 가구 등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핑크대왕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아직도 핑크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나라의 모든 나무와 풀과 꽃,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했다. 대규모 군대가 동원되어 산과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동물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핑크색으로 염색되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로 변한 듯 보였다. 그러나 단 한 곳,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하늘이었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며칠을 전전긍긍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핑크대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승에게 방법을 찾아내도록 명령했다. 밤낮으로 고심하던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을 찾아내고는 무릎을 쳤다. 핑크대왕 앞에 나아간 스승은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라고 했다. 핑크대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승의 말을 따라 안경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구름과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승이 마술이라도 부려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은 것일까? 아니다. 스승이 한 일이라곤 핑크빛 렌즈를 끼운 안경을 만든 것뿐이었다.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대신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냈다. 핑크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이후 매일 핑크 안경을 끼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염색할 필요가 없었다. 핑크 안경을 낀 대왕의 눈에 세상은 언제나 핑크였다. 우리도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핑크 대왕 퍼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프레임의 역할. 그림의 중앙에 있는 원을 보자.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원이 더 클까? 두 원의 실제 크기는 같다. 그러나 왼쪽 원이 오른쪽 원보다 커 보인다.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틀 속에 넣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간단한 예다. 이 틀을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프레임에 대한 철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어떤 관점 혹은 일련의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위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과 가정 하에서 일어난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관점과 기준, 그리고 일련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프레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다시 철학 사전을 들여다보자. 프레임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각과 생각의 결과를 결정한다. 프레임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결국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모든 정신 과정을 프레임이 선택적으로 제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전혀 보지 못하는 대상과 고려조차 하지 못하는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게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게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 프레임에 관한 철학적 정의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프레임은 맥락이다. 몇 년 전에 저자가 서울대 캠퍼스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다. 어떤 차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심지어 보행자들의 통행로까지 침범한 채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다. 함께 가던 지인들은 누가 이따위로 주차했을까? 참 개념이 없다 하면서 일제히 운전자의 흉을 보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개념 없는 주차임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자는 차 주인이 그렇게밖에 주차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지인들에게 숨겨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날 학교 주차장은 만차 상태였고 도로 주변에도 주차할 곳이 전혀 없었다. 그나마 남은 공간이라곤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차 사이의 좁은 공간뿐이었다. 차 한 대가 일직선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강의 시간에 쫓긴 나머지 그 사람은 두 차 사이의 그 좁은 공간에 자신의 차를 45도로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강의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기발한 발상이었다. 문제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양옆에 두 차가 빠져나가자 생겨났다. 그 차만 덩그러니 남고 나니 누가 봐도 영락 없이 개념 없는 주차가 되고 말았다. 두 차 사이라는 맥락이 있었을 때에는 기발한 주차였던 것이 두 차 사이라는 맥락이 사라지자 개념 없는 주차가 된 셈이다. 길 가던 사람들이 두 차 사이라는 맥락에서 그 차를 봤다면 필경 캠퍼스의 심각한 주차난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맥락이 사라지자 캠퍼스의 주차난이 아니라 개념 없는 한 운전자가 부각되었다. 이처럼 프레임의 가장 빈번한 형태는 맥락으로 나타난다. 가끔 어떤 사람의 발언을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보도하거나 보여줌으로써 진위를 왜곡하는 악마의 편집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이는 맥락이 얼마나 강력하게 프레임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수를 위해서는 때로 소수가 희생될 수 있다. 이 주장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맥락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맥락이 제공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쉬워진다.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의 맥락에서 이 질문을 살펴보자. 달리던 트롤리가 고장이 나서 내부에서는 방향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 트롤리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로 옆에 막대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 이 스위치를 올리면 트롤리는 현재의 진행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 선로로 진행하고 가만두면 왼쪽으로 진행한다. 왼쪽 선로에는 5명의 인부가 공사 중이다. 이들은 트롤리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트롤리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 한 사람만 죽고 왼쪽 선로에서 일하는 5명은 살게 된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연구에 의하면 이 맥락에서는 연구 참여자 중 다수가 기차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선택한다. 그 어느 쪽도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맥락을 바꿔보자. 트롤리가 고장난 상태라는 것과 그대로 두면 선로에서 일하던 인부 5명이 죽게 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이번에는 기찻길 위 다리에 당신이 서 있고 당신 앞에는 건장한 남자가 서 있다. 만일 당신이 뒤에서 그 남자를 밀면 그 남자는 선로로 떨어지고 트롤리는 그 남자를 치면서 멈출 것이다. 결과적으로 5명의 인부는 살게 된다.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5명의 인부를 죽게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 앞의 남자를 밀어서 5명을 살릴 것인가? 연구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소수만이 다리 위의 남자를 희생시키겠다고 선택한다. 아무리 다수를 위한다고 해도 소수를 희생시키는 일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전자의 경우에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선택을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택을 하게 될까? 우리의 변덕 때문일까? 아니다. 프레임, 즉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판단을 내리기란 어렵고 맥락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의견의 일치를 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어떤 경우에라도 다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존재다. 프레임의 변화, 즉 맥락의 변화는 이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얼굴들을 만들어낸다. 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